안녕하세요. 이현진의 어머니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자금성과 중국의 황제릉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들만의 궁궐과 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과 조선왕릉을 같이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우리나 이런 동양은 서로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유교 문화권이었고 또 한때는 같은 불교 문화권이었죠. 그래서 비슷한 형태의 문화적 어떤 형태가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각각의 나라마다 그 나라에 맞는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이 왔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궁궐, 그다음에 두 무덤 등의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아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화면은 뭐냐면 중국 난주에 있는 감수성 박물관에 있는 안내서입니다. 안내서. 일종의 가이드북이죠. 안내서인데 이 안내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관 진암이라 그랬어요. 진암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가이드북 혹은 안내서를 하는데 이들은 진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암. 이런 표현은 왜 왔을까요? 자, 우리도 원래는 진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을 건설했던 정조가 이제 화성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강을 건너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강, 자, 노량진을 북으로 건너기 위해서 배다리를 설치합니다. 배를 연결 다리를 설치하는데 아예 이것을 설치하는 상설적인 기구를 만들었어요. 주교사라고 하는. 자, 이걸 만들고 나서 그 주교사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일종의 가이드북을 만들어요. 그런 가이드북의 이름이 뭐냐면 주교 지남입니다. 같이 용어를 사용했죠. 지남이라는 용어. 진남. 어떤 의미일까요? 남쪽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임금을 북성으로 봤기 때문에 임금이 가리키는 것, 임금의 지도, 지시 이런 기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진함이란 말은 아마 제일 간단하게는 기억나실까요? 진함철, 우리 나침반에서 있는 가리키는 용어죠. 그 지침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해서 진함도 있고 지북도 있고 지동지서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과거에는 진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시가 질러서 우리는 이제 진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함 대신에 아마 보통 많이 쓰는 용어는 지침일 겁니다. 지침. 그렇죠. 그래서 어떤 중국의 복무진함 이런 용어를 쓴다면 우리는 근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무지침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두 개의 문화의 동질성을 서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차별이 아닌 서로 차이를 인정하자는 뜻입니다. 차이를 인정한다면 두 나라가 서로 적대적일 필요도 없는 거죠. 또 하나 누가 우월하고 누가 더 우월하지 않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공실성과 차이를 중심으로 두 나라의 궁궐과 그리고 두 나라의 황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우리 궁궐은 이제 경복궁이죠. 마찬가지로 중국의 명성시대 궁궐은 자금성이다. 자금성. 사실 두 궁궐이 자리 잡는 과정도 약간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새로 건국한 나라는 조선이죠. 근데 고려의 원래 수도는 어디였죠? 개성이었습니다. 개성. 개경이라고 불렀고 당시의 한양은 남경이었습니다. 남경. 고려의 남경이었는데 조선은 개경에서 남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남경을 이제 한성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성부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죠? 중국도 자, 최초의 명나라가 수도를 건설한 곳은 어디였냐면 남경이었습니다. 남경. 그런데 나중에 그 남경의 수도를 건설했지만 3대 황제 영락제죠. 영락제가 조카인 건문제를 내쫓고 나서 본인이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전쟁을 통해서. 뭐죠? 우리 약간 왕자의 난과 좀 유사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남경은 되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근거지였던 북경. 당시는 이제 연왕이었기 때문에 연경의 왕이었기 때문에 북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건설한 궁궐이 자금성이죠.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 과정과 두 개의 궁궐을 건설하는 과정으로 약간의 또 유사성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도를 건설하고 어떻게 궁궐을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나라 공이 같은 교과서를 사용했죠. 그 교과서를 우리가 흔히 주례라고 합니다. 주례. 두 나라의 시스템에 되는 기준이 되는 내용들이었던 거죠. 그 주례를 중심으로 서로 각각의 나라에 맞게끔 조금씩 달리 간다. 그 주례의 마지막 권이 이제 고공기라 그래서 이제 도시를 어떻게 건설하고 궁궐을 어떻게 만들면 뭐 이런 건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되게 큰 원칙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시의
중심에 궁궐이 있고 1번 자리가 궁궐이죠. 그다음에 좌조우사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을 두는 거죠. 그래서 2번 2번에 해당되는 것이 종묘, 그 다음에 3번이 사직이죠. 근데 앞쪽에는 뭐죠? 조정을 두는 거죠. 우리 육조거리가 있듯이. 자, 뒤에는 뭐죠? 시장을 둡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주로 평지의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시장이 건설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시주가 대부분 산이죠. 뒤에 항상 산이 있으니까 수도를 시장을 어디로 종로 쪽으로 쭉 옮겨서 뽑았던 거죠. 자,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조금씩 다르게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북경으로 수도를 옮긴 이제 영락제, 연왕이었죠, 연왕. 그래서 검문제와의 어떤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조카를 내쫓고 이제 본인이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경으로 천도를 하고 나서 자금성을 건설합니다. 자, 요건 이제 북경의 평면도인데요. 보시면 자금성이 있죠. 자, 이렇게 자금성이 있고, 왼쪽에 뭘 돌았죠? 종묘, 해묘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다? 사직단, 그래서 태직단이, 태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유사선 같은 거죠. 다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합니다. 큰 원칙은 같다. 자, 이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직선의 남북간의 일직선의 축을 두고 양쪽으로 거의 대칭을 해가면서 건설을 했습니다. 자금성의 모습은. 자, 규모는 좀 다르지만 우리 경북도 마찬가지죠. 뒤에 산이 있지만 쭉 일직선 남북간 일직선의 축을 두고 좌우 대칭의 형태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원칙과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경복궁과 자금성을 비교해 보면 자금성의 자라는 말은 뭐냐면 자미원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신선이 있는 혹은 하늘의 가장 중요한 공간, 그것을 만들어 그것을 자궁이라고 합니다. 자궁. 그 자궁에 금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성역이죠. 금지. 그 앞에서 자궁 금지라고 하고 거기서 온 말이 자금이죠. 자금. 네, 그래서 장읍이란 말 자체는 이미 송나라 때부터 궁궐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쓰여왔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경복궁이라고 불렀고 중국은 자금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날에도 이제 경복궁은 우리는 그대로 경복궁이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중국의 자금성은 현재는 고궁박물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자가 약간 다르죠. 우리도 고궁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고궁박물관은 지금 왼쪽이 좀 예쁘자 쓰는 거죠. 저렇게 글씨를 쓰고 저렇게 쓰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냥 예꽃자 쓰게 되면 그냥 옛날 궁궐이라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궁이란 용어를 쓰게 되면은 지금 저 글자를 쓰게 되면은 뭐냐면 그것과 관련된 사람, 또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같이 오는 거죠. 누군가의 흔적.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구궁이 단지 옛날 건물이라고 한다라면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잖아요. 근데 궁궐은 단지 옛날 건물이라기보다는 옛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니까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경이란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중국의 중요한 도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크게 아주 대표적인 수도 역할로 근래온 것은 바로 원나라 때죠, 원나라. 그래서 원나라 때의 수도, 원나라 때의 수도가 크게 아마 현재 북경의 모습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명청시대에 북경성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문의 형태를 지나서 도시 전체를 우리가 한양도성을 쌓듯이 북경도 커다랗게 북경성으로 둘러싸았습니다. 그리고 안에 황제 공간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밖에서 한양도성에 들어와서 영국에 가는 것처럼 여러 개의 문을 거치게 되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가장 중심에 있는 문이 영정문, 정양문, 천안문을 거쳐서 비로소 궁성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묘가 있고 우리에 없는 여러 가지 그 다른 특별한 건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구단팔묘라고 합니다. 자, 북경의 외성입니다. 그래서 영락제가 이제 수도를 옮기고 나서 바로 모든 뭐 일을 다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어떤 도시나 궁궐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경복궁도 처음부터 경복궁이 현재 같은 모습으로 완성되지는 않았던 거죠. 처음에 급한 대로 기본적인 내용을 지어놓고 시간 지나면서 필요한 것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형태를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이제 북경성의 외성의 문은 이제 영정문이다. 영정.
대개 이제 외국에 사신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온 사람들 대개 이 영정문을 거쳐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쯤 봤을 때, 이제 북경에 왔구나, 황제가 있는 곳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일직선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지금 없어졌지만 이제 대청문, 명나라 때는 대명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청나라 때 이름을 대청문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지금 다 없어지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 바로 이제 중국의 이제 모택동에 이제 무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가 있냐면 인민영웅탑이 있어. 되게 어떤 나라나 사실 영웅 혹은 황제 혹은 유명한 특정인 모든 것을 다 건설하지는 못합니다. 나라를 유지하고 목숨을 바친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사실 이름 모를 영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문제가 나라의 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 광화문에 세종대왕동상, 다음에 이순신 장군만 있지만 아, 중국 그 중심이 되는 곳, 우리로 따지면 이제 광화문 광장 같은 중심이 되는 곳이 천안문 광장인데 그것이 대청문이 있던 지역이고 이게 인민영웅기념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지나서 이제 천안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천안문은 이제 자금성을 건설하고 만들어서 영락제 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중국도 이제 몇 번의 화제를 겪기도 하고 특히나 명나라의 멸망의 과정은 이자성의 난해에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자성이 모든 데 막 불을 지르고 때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가 북경에서 보시는 자금성이나 이런 이제 대부분 상당수는 대부분 이제 청나라 때 보수하거나 다시 건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명나라의 것들을 이어왔지만 청은 청의 방식대로 바꾸는 거죠. 용어도 바꾸고 뭐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명나라 때는 이제 승천문이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천안문으로 청나라 때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뭐 이제 드라마에도 등장을 하고 중국의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 때 항상 등장하는 곳이 바로 천안문 광장입니다. 근대 중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시 모택동에 마오쩌둥의 동상이 되어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세계인민 대단결 만세 이런 용어들이 사용돼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국경절 때 앞에서 열병식 같은 행사를 하게 되면은 유효인들이 저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 천안문을 들어가게 되면은 오문을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단문도 있고 오문인데 그 오문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따지면 이제 광화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경복궁 궁성의 문으로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3개 정도의 문을 지나지만 중국 황제는 이제 5개의 문을 지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문 중에 하나가 오문입니다. 오문. 오문이란 말은 그냥 남쪽 문이란 뜻입니다. 말 오자를 쓰는 거죠. 말은 남쪽을 상징하고 남쪽 문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오문이라고 합니다. 오문 남쪽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팔로 이렇게 딱 두른 것 같은 그래서 경호나 이런 수비에 굉장히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문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금천이라고 하죠. 우리는 보통 금천. 이들은 이제 금수하라고 하는데 물길이 꼭그 궁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길을 건너서 가게 돼 있고 물길을 건너가는 다리도 5개나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태화 전이 있고 마지막에 나가면 이제 고궁방으로 돼 있죠. 이제 현재 정식 명칭은 고궁방문입니다. 고궁. 바깥에 자금성은 해자라 그러죠. 물길을 딱 둘러서 접근을 하거나 공격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대산 임수의 개념에서 조금 인공으로 만들어진 경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자금성 바깥의 모습이죠. 그 위에서 바라보면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지붕이 보입니다. 겨울의 모습인데 아름답습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중심보다 중축선 강희제 때 마치 그린위치 천문대의 기준을 잡듯이 뭐냐면 중국의 강희제 때 중축선의 기준을 잡는데 이것을 영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남쪽부터 북쪽까지가 이제 8km 일직선을 긋고 그 일직선의 중심에 자금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이제 좌우 대칭이 되겠죠. 자, 우리하고 유사성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 경복궁에 가시면은 보통 동양은 동쪽은 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쪽은 봄, 서쪽은 가을. 그래서 경복궁의 동쪽문의 이름이 건춘이고 서쪽문의 이름은 영추, 춘추죠. 그래서 사정전이랑 검을 양쪽에 가면은 춘과 추를 써놨어요. 동쪽이면 만춘전이고 서쪽이
천추전입니다. 동쪽은 봄, 서쪽은 가을. 가보지 않아도 돼요. 이름을 들으면 방향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금성의 그 후원 쪽에도 두 개의 유명한 정자가 있는데 동쪽 정자 이름이 만춘정이고 서쪽 정자 이름이 천추정.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어, 일반적인 동양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상 이런 것들은 하나를 공부해 두시면 거의 적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비슷하게 적용해 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문정이라고 한다, 문정. 문에 이렇게 금속으로 해놓은 것들을. 근데 중국은 이것을 정확히 9개를 해놨어요. 자, 9개씩 문 하나마다 위로 9줄, 이제 9, 9, 81을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저희 그 경복궁 광화문인데 숫자가 좀 다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후대에 이것을 잘못한 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둘레, 여덟 개에 뭐 네 줄, 다섯 줄밖에 안 되고 서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그 자금성은 명나라 때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중국의 자금성은 사실은 청나라 때의 자금성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골격은 명나라 때의 골격을 유지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디테일들은 청나라 때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기준은 제가 주로 청나라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텐데 중간중간에 명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성의 난으로부터 거의 멸망을 하는 거죠. 명나라는. 그래서 이자성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이제 뒤에 경산에 아까 보셨던 그 북쪽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목을 깔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실제로 그때 명은 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때까지 명을 계속 공격하며 노리고 있었던 청나라가 드디어 산해관을 넘어서 이자성 부대를 공격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자성은 또 역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빈 궁궐을 들어오게 되는데 이 궁궐이 이미 이자성이 불을 다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물 몇 개 없어서 임시로 사용하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자, 청은 사실은 청나라는 저랑 기분이 좋지가 않은 나라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병자호란이라는 어떤 고통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정묘란 병자호란. 그래서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청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청은 작았던 아주 여진족 하나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서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병자호란에 고통을 안겨줬던 그 홍타이지가 1244년에 사망을 하고 어린 아들 이제 복림이 황제가 됩니다. 이게 나이가 너무 어리죠. 그래서 홍타이지의 형제였던 이제 도르곤을 후견인으로 해서 황제가 돼서 운영을 하는데 이때 이 황제를 우리가 순치제라고 합니다. 순치제. 자, 그리고 나서 1644년 본격적으로 중국의 주인이 되기 진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644년 5월 1일 날 도르곤이 자금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때 바로 심양에 끌려가 있던 소현세자를 데리고 소현세가 보는 거죠.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뭡니까? 야, 우리는 조그만 오랑캐 나라가 아니야. 이제 우리가 중국 전체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황제의 나라야. 힘을 보여주고 과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현세자도 처음에는 남한산성에 나와서 나중에 그 볼모로 끌려가지만 처음엔 굉장히 불편했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청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단지 오랑캐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청나라 사람들은 당시 만주족들은 동료를 버리지 않습니다. 동료가 죽거나 이러면 시신을 버려두고 가지고 꼭 챙겨가는 거죠. 그다음에 모든 위부터 아래까지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런 것들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나 오랑캐라고 욕을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이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이 뭔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무엇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소현세자가 다시 심양으로 들어가고 1644년 9월 19일에 순치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황제 자금성으로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소현이 내리고 있다가 이제 중국의 주인이 됐으니 이제 소현을 돌려보내줍니다. 복림되고 동생만 남기고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소현세자가 심양을 거쳐서 조선에 돌아오게 되는데 배석하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의 주인이 됐습니다. 만주족이. 근데 당시 만주족 인구가 불과 200여 년, 2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중국 인구는 1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200만이 1억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굉장히 철저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아주
질서 있고 정연한 원칙을 세우고 강요해야 됩니다. 또 너무 그렇게 강제만 하면 또 반발할 일이 많잖아요. 당근을 좀 줘야 되는 거죠. 당근과 채찍을 교묘히 이렇게 적용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들이 얘기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청나라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변발이라는 말이죠. 변발령을 내립니다. 치발령이라고 합니다. 응? 자, 근데 명나라의 많은 선비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머리를 다 깎고 조금만 남겨두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상투를 틀고 있다가 나중에 머리를 CG로 바꾸다 보니까 굉장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청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네가 정말 이렇게 머리를 남기고 싶다면 머리카락을 남기고 싶다면 네 머리는 사라질지도 몰라. 그리고 네가 정말 네 목숨을 보존하고 싶다면 머리카락을 우리가 요청한 대로 지시한 대로 바꾸라 이런 거죠. 그래서 머리를 남기려면 머리카락을 남기지 말고 머리카락을 남기려면 머리를 남기지 말라 이런 말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용어를 많이 바꾸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명문도 대청문으로 우리나라 이제 천안문 광장을 말씀드린 거고 승천문을 천안문. 나중에 이제 봉천전 한국전에서 태화전으로 바뀌는 거고요. 파괴전, 중화전, 근신전, 부화전 용어를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한족을 차별하면 안 되니까 한족 문자와 자기들 문자를 같이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협력하고 같이 함께 꾸려나가야 할 동반자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승천문을 천안문, 명을 청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주씨였죠. 명나라 주씨에서 신강나시로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자, 천안문에 가시면 과거에 이제 그림에도 나오는데 어떤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기둥. 저것을 화표라고 합니다. 화표. 그 화표는 앞쪽에 두 개, 뒤쪽에 두 개가 있어요.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틀려요. 제 꼭대기 있는 자, 위에 있는 그 상상의 동물, 그 상상의 동물을 망천우라고 하는데 이 망천우가 밖에 있는 건 밖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안에 있는 것은 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군출, 망군기라고 하는데 너무 안에만 있으면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물정도 잘 모르죠. 그래서 뭔가 외정할 수 있게끔 짓는 의미도 있고 또 너무 밖에만 나가 있으면은 정말 내실을 다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있으면 돌아와서 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망군출, 망군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상징하는 화표, 화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화표는 궁궐뿐 아니고 왕릉에도 있습니다. 왕릉에 내가 중국이니까 이제 황릉이죠, 황릉. 황릉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중국의 황제능에도 앞쪽에 뒤에 두째에 두 개의 이제 화표가 있습니다. 형태는 거의 유사하죠. 자, 유사하게 뭡니까? 우리도 뭐가 있죠? 그 이것은 이제 동골도입니다. 창동궁 동골도. 동골도의 앞쪽에 보시면 이제 월대라는 공간이 있죠. 이 넓다라는 단을 이제 월대라고 하는데 이 월대 앞쪽에 보시면 나무로 이렇게 막아놓은. 자, 이것이 일종의 화폐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의 궁궐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보니까 말에서 내려야 되겠죠.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노돛돌이 놓여져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이런 형태로 정리를 했지만 중국은 조금 다르게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대로 이어져 온 게 어디냐? 바로 경복궁이죠. 그래서 원래 경복궁에서 화표, 경계를 뜻하는 의미의 어떤 역할, 비슷한 유사한 의미는 바로 해치가 하고 있고 그 해치로부터는 이제 궁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궁궐의 경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말을 타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따라서 내려라. 그래서 노돛돌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이루어졌다 했습니까? 자, 오문이 있고 오문의 좌우에 태묘, 종묘와 사직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오문을 지나서 물길을 건너서 태화문을 거쳐서 태화전, 우리 따지면 뭐죠? 근정전이죠. 정전으로 가는 이런 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태묘의 모습입니다. 태묘. 실제로 그 우리는 지금 사직단을 만들어 놓고 사직단에 관한 제를 지내기도 하는데 사실 중국은 사실 종묘와 사직에 대한 제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 성균관 석정 같은 것도 우리한테 배우러 오고 막 이런 어쨌든
형식은 태묘라고 있고, 자, 태묘가 있고 태직이 있습니다. 태묘 안에는 이렇게 신주, 위패를 모시는 공간이 있고요. 여러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죠. 어, 향전, 중전, 후전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안에 이렇게 위패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자, 사직단. 야, 태직은 중국은 이제 공원이 돼버렸어요. 이름도 그냥 중산공원입니다. 중산. 특이한 건 사직단은 이렇게 빈 단이죠. 우리도 보시면 사직단에 가시면은 빈트로 되어 있는데 그 사직에 오방색 5가지의 방에 맞는 색깔을 원래 흙을 깔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검정, 남쪽은 붉은색,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그다음 가운데는 황색. 그런데 이거 실제로 유사하게 그 색을 다 구현해 놨어요. 중국에서. 제잔 지내지 않는데 어쨌든 형식은 갖춰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5개의 오방색이 깔려져 있는 오방색 흙이 깔려져 있는 중국의 택지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경복궁에는 우리 궁궐도 안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 대부분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궁궐 해서 이런 거 듣는데 꼭 돈을 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갖기도 되는데 중국은 정확하게 가이드들에 대한 투어가 비용을 받고 진행을 합니다. 무료 안내는 없는데 비용이 되게 이제 뭐 위치 뭐 이런 것들 좀 다르기도 하지만 언어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대략 한 번 해설을 할 때마다 평균 한 이제 한 5만 원 내외, 5, 6만 원 내외를 받습니다. 자, 오문을 거쳐서 자, 영화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웅장하죠. 참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찍느냐, 누가 찍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보입니다. 마치 이렇게 이제 긴 터널, 성벽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큰 동굴을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도 용어를 그냥 보면 문동이라고 부릅니다. 문동. 그래서 밖에 있었던 그 천안문 광장의 대청문부터 시작해갖고 요 임금을 만나러 황제를 만나러 가는 여기까지 거리가 1.7km예요. 굉장히 멀죠. 거의 걸어가다가 진 다 뽑습니다. 자,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뒤로 이어서 단문도 보이고 천안문 어떻게 되는지 다 보이는 거죠. 저희 경복궁도 마찬가지죠. 광화문에 서서 보시면 임금에게 가면 갈수록 건물 문 3개가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중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안을 뭡니까 건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금수교가 있습니다. 내금수 밖에 있는 물기를 끌어서 안으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물기를 두는 것은 이제 명당수의 개념과 그다음 화재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이 형태가 마치 저쪽에서 보면은 활을 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용어로 이것을 뭐냐면 옥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리가 5개니까 유교의 오상 그래서 인이 예지신을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또 뭐죠? 이것은 이제 이미 원나라부터 파기 시작했던 것을 명때 물을 끓여서 완성을 시킨 우리로 따지면 이제 금천 같은 개념의 그런 개념의 물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또 석원동이라고 하는 특별하게 생긴 형태의 이제 모양의 돌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는 안에 또 구멍이 뚫려서 안에 다른 것도 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있을 때 대롱 같은 걸 딱 꽂고 불게 되면은 소리가 나죠. 일종의 호루라기 같은 소리 그런 용어를 하는 것도 군데군데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석원동이라고. 그리고 처음에 청나라가 이제 들어와서 도로건이 들어왔을 때는 뭐 사실은 안에 주요 건물이 많이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서쪽에 있던 건물이 무영전에 근무를 합니다. 이때 아마 한동안 도로건과 소현세자가 함께 여기에 와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이제 단원교라는 원나라 때부터 있었던 다리 죽여줍니다. 그 아주 단원 이제 무지개 다리죠. 이렇게 기둥기둥 다리를 예쁘게 만들고 기둥기둥마다에 어떤 상상의 동물을 올려놓은 것, 특히 이제 중국은 사자를 많이 올려놓는데 이런 것들은 서로 비슷한 문화죠. 우리도 보시는 거죠. 표정이 다 다릅니다. 뭔가를 극적거리면서 아, 뭘까? 자, 굉장히 해악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만 해악이고 이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이제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특이하게 이상한 이것은 이제 사실은 공복이라 그래서 물길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신수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공복을 이제 다리에 원나라 때 만들어 놨었는데 그 있는 것들은 이제 명나라 때는 이제 옮겨서 막 그 안에 장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북쪽이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이제 미리 보여드리면 이제 북쪽에 또 이런 금 신수가 있어요. 신수. 되게 이제 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자금 쓰는 것 중에 금으로 된 건 대부분 다 이제 걸륭지 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누굴까? 우리도 이제 상상의 동물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얘가 누굴까? 철록이냐, 벽사냐, 뭐냐 막 이렇게 논하는데 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얘는 누굴까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해 유사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석조로 했지만 그래서 뭐 양쪽에 뭐 갈기가 비슷하고 입의 형태가 비슷하고 옆에 날개는 어떻고 막 이렇게 같이 비교하는 거죠. 척추는 어떻게 나고. 그래서 이제 이것에 얘가 누구일 것이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문화는 서로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같이 아마 국어를 공부하거나 학능이나 역사문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서로 비슷한 사고 속에서의 고민점, 생각점, 유사점, 관점 이런 것들이 막 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비교해서 보듯이 비슷하게 이 사람들도 그들의 이제 블로그 같은 데서 같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특이한 건물로 이제 도교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천이라는 건물이 있고 이것은 이제 도교의 아마 한국 버전으로서 여기서 모시는 분이 뭐 현천상제예요. 현천상제는 누구냐면 북방을 관리하시는 분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장수 제일 북쪽에 있는 거. 그리고 북방을 관리하다 보니까 먼저 북쪽은 물이죠. 물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요분을 이들은 이제 공복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물을 관리하고 물을 들여다보고 물가를 지키는. 마치 만년교에 가시면 이제 자금성 문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만년교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물가를 지키는. 많이 닮았죠? 누구랑 닮았나요? 경복궁에 있는 얘랑 많이 닮았죠. 경복궁에 있는 이 친구는 이제 철록이라기보다는 물가를 지키는 어차피 이제 상상의 동물이긴 하지만 이제 공복이나 파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철록은 하늘을 난 사슴이죠. 그러니까 뭔가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원래는 철록과 벽사는 무덤을 지키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그 이덕무라든지 조선 후기 이덕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글을 쓰면서 마치 가보지도 않았던 중국의 하남성에 있는 그 철록이다 일 것이다라고 하는 바람이 지금 와전돼 있는 건데 형태가 전혀 다릅니다. 다르죠? 얘들은 철록과 벽사보다는 여기에 훨씬 더 가깝죠. 물갈지기. 그래서 철록이라 불렀더니 이렇게 날개가 있고 중국에 철록에는 진짜 날개가 있고 등머리에 철록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많은 논쟁 끝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광화문에 그 현판의 색이 바뀌었죠. 검정 바탕에 금색 글씨로 바뀌었습니다. 검정색은 물의 색이, 금색은 금생수라서 물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흰 바탕에 검정이냐 검정이 흰 거냐 논쟁을 했는데 영건일기라고 하는 경복궁 중창 때를 하고 나서미 우리가 의궤가 있을 때는 의궤가 없어진 거죠. 되게 그럴 경우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8년도에 일본에서 의궤는 아니지만 경복궁 영건일기라고 하는 당시 공사 책임자의 세세한 기록이 발견이 됐어요. 그 기록이 보니까 각각의 중요한 건물의 현판을 왜 그런 색깔로 썼는지 정리가 돼 있었어요. 광화문은 검정 바탕에 금색 글씨로 했다. 묵질의 금자. 왜? 검정색은 물의 색이고 불을 막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금은 금생수. 역시 화재를 막기 위해서 했다라고 되어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제 책, 서고, 즉 불을 피해야 되는 공간의 이름. 응?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사고 전설을 편찬하고 나서 그 사고 전설을 여러 군데다가 이제 보관합니다. 전국에. 근데 이 안에서 사고전서, 자문서 안에 사고전서를 보관하고 우리 따지면 뭐죠? 일종의 규장각처럼 내 규장각처럼 보관하고 있는 건물 이름이 문현각인데 문현각의 건물은 자문서의 대부분 다 금색인데 여긴 또 청색으로 돼 있어요. 아니 흑색으로 만들어 유리를 흑색으로 해서 지붕은 녹색이지만 유리를 다 흑색으로. 흑은 모래색이니까. 그리고 나서 곳곳에 사고전서를 만들어서 보관한 곳에 건물의 이름을 보시면 전부 다 뭐죠? 물 숫자가 들어가죠. 원명원이든 봉천궁이 열하든 양주든 어디든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 개념이 되겠습니다. 불을 막기 위한 고민을 역시 중국도 많이 했다. 왜냐하면 자금성도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경복궁에 불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자주 수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그 본격적으로 순치제가 1244년에 8살의 순치제가 자금성에 입성함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청나라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청나라의 궁궐의 시대. 자, 이제 청의 궁궐로서의 자금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